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31일 토요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참 한국에서는 이제 불볕더위가 뜨거울 때입니다. 어, 오늘 7월 30일 토요일 아침 경기 시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기 기사를 쉽게 써드리는 명품 시사에서 7월 31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모더나 1046만 회분이 다음 달에 도입된다고 합니다. 다음 달에 도입돼서 백신 수급에 숨통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9월 달에도 총 4,900만 회분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7월 달 한 달 동안, 8월 하순 이후에 7월 한 달 동안 계속 백신 가뭄 때문에 접종이 미뤄지는데, 그런 가운데서 델타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국에서는 지금 코로나 한마디로 난리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다행히 다음 달에 모더나 1,046만 회분이 원래 4천만 회분을 뭐 대통령께서 이제 합격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1,000만 회분이 다음에 들어오고, 또 9월 달에도 또 4,900만 회분이 들어올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 하도 이제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실제로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여서 국민들이 이제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18세부터 49세까지 1,700만 명을 8월 26일부터 백신을 맞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생일 끝자리에 따라서 9일부터 예약을 받아서 9월 내에 3,600만 명 1차 접종을 끝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8월 9일부터 예약을 받습니다. 8월 9일은 근데 생일이 이제 끝자리가 9인 사람, 그다음 8월 10일부터 10일은 끝자리가 0인 사람, 이런 식으로 10부제로 예약을 받는데, 8월 9일부터 예약을 받아서 이제 접종은 지금 이제 8월 26일부터 한다. 8월 18세부터 19세가 8월 26일부터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0에서 54세는 8월 16일부터 하고, 55세에서 59세까지는 7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백신들이 지금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18세, 19세는 8월 9일부터 9일부터 예약을 받아서 8월 26일부터 접종을 한다. 그런 얘기니까 결국은 지금 이 백신 가공이 2달 정도 간다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접종 기록을 보도된 걸 보니까 7월 20일경부터 7월 한 18일경까지만 해도 하루 50만 명 정도 접종했는데 7월 20일부터 하루에 1, 2만 명 정도만 접종을 해왔어요. 그것이 결국은 8월 26일에 가서야 이제 18세, 49세에 접종을 한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2달 정도의 백신 공백기가 생기면서 지금 그 사이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된 그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9월까지 70% 접종한다지만 공급 지연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하는 전문가들 지적과 더불어서 정경질병관리청장도 수급 불확실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델타가 확산되면서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에서 먼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확실하진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중증 환자가 300명이 육박하고 있다. 응급 환자가 병상을 찾다가 숨지기도 했다.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짧고 굵게 끝낸다더니 병상 부족을 걱정하는 신세가 된 K방이라는 글도 실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접종자는 4분기부터는 이제 백신이 제대로 계획대로만 들어오면은 부스터 샷을 맞을 가능성도 있고 해서 11월 집단 목표는 제 목표가 달성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정부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건데 중국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 확산되면서 인기가 관광지인 장자제, 한국의 장각이라고 하죠. 장각이 정말
청소도 많이 가는데 문을 닫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쓰나미 때문에 한국의 자영업자가 1년 3개월 동안 하루에 995개 점포가 사라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995개, 하루에 약 1000여 개의 점포가 사라진 것이군요. 그런 건데 소상공인은 내달 17일부터 8월 17일부터 지원금을 지원을 합니다. 최대 2천만 원까지 자영업자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됩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왜냐면 이제 자영업을 또 가게 하나만 하는 경우도 있는 게 아니고 가게를 몇 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 2천만 원 상당한 자영업 업에 지원이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가 이게 아마 1인 2천만 원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영업이 지금 이게 보통 과거에는 부부가 부인의 경우에는 무급발효 종사자를 간주해 왔는데 그런 문제도 이제 부부 공동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많은데, 아무튼 지금 소상공인 지원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다음 달 17일부터 지원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희망회복 자금에 4조 2천억 원, 손실보상에 1조 원, 긴급 자금 대출에 6조 원 등 총 11조 2천억을 지원한다 하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뭐 소상공인들의 어떻게 보면 선거를 소상공인들 어려움 앞에서 보는 것처럼 뭐 하루에 약 1000여 개씩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지원도 어려운 재정 속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방 예산을 걸어서 지원을 하는데, 문제는 국방비 중에서도 북한이 두려워하는 F-35와 같은 그런 북한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첨단 전투기 구입 비용을 빼서 지원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이게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F-35 예산 2,864억 원을 삭감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지금 이게 작년 얘기고, 올해도 추경을 편성하면서 F-35의 도입 예산 921억 원을 또 잘랐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추경 편성한다고 2,864억 원을 잘라내고, 금년도 922억 원을 잘라내서 전체 도입 비용 8조 원 중에서 3,785억 원을 잘라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군은 전력화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얘기를 하지만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또 정찰 위성 예산도 지난해 169억 원 잘라내고, 결국은 국방비를 첨단 무기를 구입해야 될 F-35A가 스텔스기라고 합니다. 스텔스기가 바로 북한에서 굉장히 반대하는 거죠. 남한의 군사력을 강화를,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펑펑 쏘아대면서 남한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반대해 왔는데, 공교롭게도 그 스텔스 도입기 예산을 줄이고 있다. 줄여서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나라인가 국방비보다 재난지원금 풀기가 우선인 나라다. 더구나 국방비 중에서도 첨단 스텔스 전투기 예산을 줄여서 재난지원금을 풀고 있다 하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지금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유도 폭탄, 그다음 패트리어트 미사일 성능 개량, 유도 폭탄 도입이나 패트리어트 미사일 성능 개량 예산도 무더기로 칼질을 당했다고 합니다. F-35기는 북한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되는데, 이걸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 국방 전문가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라고 하는 것은 1%만 문제가 생겨도 안 되는 것이 국가의 안보입니다. 국가의 안보가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이거만 안 되는데, 이걸 헐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막 돈을 풀려고 하는데, 풀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너무 이제 바닥이 나고, 또 추가 국채를 발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첨단 무기
F-35 스텔스기 같은 도입 예산을 줄여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정말 암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반기 아파트 입주가 34% 급감해서 가을철 비상이 걸리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며칠 전 홍남기 부총리는 공급이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공급이 충분하다 하는 것은 통계 왜곡이었다. 근데 단독이나 다세대 오피스텔 공공임대주택까지 모두 합쳐서 과거의 아파트 공급과 비교를 하니까 당연히 공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이런 통계 왜곡을 자행한 그것은 저는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통계 왜곡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경기가 급락을 하자 경기 동행지수를 개편했고요. 분배구조가 악화되자 또 분배지표를 또 개편하고 이번엔 홍남기 부총리마저 주택통계마저 왜곡된 통계를 들고 나와서 공급은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경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중대 범죄에 속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번식 통계로 국민을 희망 고문하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집 사라 말라 하는 장관을 못 봤다는 미국 워싱턴 특파원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미국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돈이 워낙 많이 풀렸기 때문에 많이 오르는데 미국은 공급 확대 대책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불안 심리를 가라앉혀야 시장이 안정된다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는 집값 오르는 것에 대해 너무 급등할 때는 문제가 있지만 집값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미국의 정책 당국 인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떨어지면은 집을 살 때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가게가 파산되는 그리고 금융회사들이 부실화되는 문제가 생기는 그걸 갖다 부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집값이 적정히 올라가지 않고 디플레이션 되면은 집을 살 때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가게가 파산되고 금융이 부실화돼서 장기 침체로 간다 하는 것이 디플레이션 이론입니다. 과거에 대공황 때 어빙 피셔라는 경제학자가 유명한 경제학자가 제시한 이론이고 대공황 뿐이 아니고 일본의 30년 장기 침체도 이 디플레이션, 부채 디플레이션이었다는 것이 미국에서는 학계에서 연구되고 있고 또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에서 미 연준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 연준이 주택 저당 채권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도 미 연준이 1,200억 달러를 매달 매입해서 돈을 풀고 있는데 국채 800억 달러와 더불어서 400억 달러의 주택 저당 채권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주택 저당 채권을 매입해서 집값을 적정 수준을 유지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가계가 건실하고 금융회사가 부실 안 되면 소비가 진작된다. 소비가 대체로 GDP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50% 넘죠. 미국은 70% 정도 되기 때문에 소비 진작이 없이는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적정 수준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주택 저당 채권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인식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집값이 무조건 떨어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국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집값이 떨어지면 갚아야 할 돈을 갚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전혀 그런 인식이 없습니다. 집값이 무조건 떨어지는 게 좋다 하는 그냥 뭐 그것이 서민들에게 좋다 이런 인식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편향된 정치 인식 때문에 경제를 잘못 운영하게 되는 왜곡되게 운영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학자들이 연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집값을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도 주택저당 채권을 매입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멈추지 않는 2030 패닉바잉. 이러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 오를 거란 전망 때문에 2030은 계속 패닉바잉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서울 매수비 중에 40%가 2030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그런 가운데 임대차법 3법 시행한 이후에 전월세가 계속 오르면서 전세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월세로 많이 바뀌죠. 보통 신축 임대차 3건 중 2건이 월세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어떤 곳은 전세 이중 가격. 예컨대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이미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올릴 수가 없지만은 반면에 새롭게 이제 전세를 계약합니다. 아예 높은 전세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한 아파트에 사는데 아랫집은 3억 9천인데 윗집은 8억 원이다. 이런 기행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임대차법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을 재개정할 때는 전세 암시장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세금을 더 옥죄자 1년 새 증여 10만 건이 넘었다 하는 얘기 나왔습니다. 세금을 뭐 공시가 인상으로 계속 종부세라든지 양도세를 낼 바에야 정리를 하자 해서 매물은 잠기고 부의 대물림은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전국적으로 증여가 10만 3,600건이고요. 그 가운데 서울만 2만 3천 건으로 요 근래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1 또는 2인 가구가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주거나 고용이나 유통 정책에 전면 손봐야 할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초고령, 초고속 고령화에 연금 계획을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초고속 고령화 가면 결국은 연금이 바닥이 나겠죠. 근데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계획하면 선거에 불리할 할 것으로 뭐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계획을 하지 않고 계속 다음 정권에 폭탄을 돌리고 있다. 이 폭탄 돌리를 멈춰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런 가운데 엊그제 또 다시 지금 우리 기초생계 생활보장 등의 기준이 되는 근데 기준이 되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 주거급여는 46% 이하 이렇게 기초생계비 보장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대체로 중위소득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중위소득 근거로 뭐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은 한 가구당 300만 원 내외를 근데 이제 기초 생계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런 걸 대부분 다 받기 때문에 지금 생계급여는 내년도에 생계급여는 153만 명, 의료급여는 204만 명, 주거급여는 235만 명, 교육급여는 256만 명 정도, 256만 원이 된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근데 문제는 이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소득을 조사해서 중위소득을 중간값이 이제 중위소득인데 이걸 하지 않고 이 생계를 지급하기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걸 또 만들어냈습니다. 이 중위소득 플러스 내년에 소득 인상, 소득 증가 예상률을 보탠 걸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그걸 근거로 한다는 얘기인데 내년에 소득이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질지 좋아질지도 지금 안 좋아진다는 전망이 대체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중위소득을 근거로 주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 고려해서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년까지 소득 증가율을 고려한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해서 그걸 가지고 주는데 이번에 기준 중위소득을 하는데 소득을 많이 올렸습니다. 2021년도 2.68% 올라갔는데 내년에는 5.02%나 올렸습니다. 그럼 소득이 그만큼 많이 올라간다는 전제를 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에 영향을 받는 복지사업이 77개라고 합니다. 77개 복지사 대상자가 확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그저 내년에 돈 풀기에 그냥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않아도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기준 중위소득을 올려서까지 5.02%를 올렸어. 지금 현재 그러다 보면 이게 뭐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계급여는 월 153만 원이 안 되는 4인 가족 기준, 의료급여는 204만 원, 주거급여는 235만 원, 교육급여는 256만 원이 이하에 대해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급여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선 앞두고 또 복지 파퓰리즘에 기재부가 밀렸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최저임금도 우리는 획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지방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워졌다. 지방 사장님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일본에서는 아예 그냥 지방에 와보면은 최저임금 주는 것도 받는 것도 포기한 지 오래됐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편의점, PC점 방을 이렇게 30개월 취재해 보니까 아예 그걸 외면하고 일하고. 왜냐하면 근데 문제 이것이 이제
그중에서 고용자가 노동청에 사용자를 고발하면 바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조항인데 뭐 그냥 죽는 것보다는 낫다. 문을 닫는 건 낫는 것보다는 낫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다르다. 근데 최저임금이 시급이 가나가와현은 1,012엔인데 아키타현은 792엔인데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대부분 다 캐나다, 네덜란드 다 지역별 차등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지역이 더 타격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업종별 차등화만 해도 46만 개 일자리가 지켜진다는 전문가예요. 한국경제연구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업종별뿐이 아니고 연령별도 차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노장년들도 조금만 차등해서 해도 퇴직 노장들 일자리가 생기는데 일자리가 좀 전혀 노장년들을 최저임금 다 주고 고용할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전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허드렛 일자리 한 달에 24~25만 원밖에 안 되는 허드렛 일자리가 한 100만 개를 내서 하는데 그러면 용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차등화가 굉장히 절실한데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윤리가 무너진 노동조합 천국이 되었다. 뭐 최저임금, 대체 휴일 확대, 52시간제 등 뭐 이런 쪽에도 민노총은 방역을 비웃고 도심 지표를 개수하고 있다. 노동윤리와 규율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노동 천국이다.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역동적 사회가 만들 수 있겠나요? 전문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민노총은 또다시 원주에서 불법 투표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5개월 정도 좀 좋아지더니 다시 꺾이고 있습니다. 델타 바이러스의 파장이 이렇게 경기 둔화를 초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7월 들어서 소비자 심리지수와 전산의 BSI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기가 불안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성장률 두고 페드에서도 지금 지난번에 올렸는데 이번에 다시 좀 낮출 9월 FOMC에서 미국은 FOMC는 1년에 4번 경기 전망을 합니다. 3, 6, 9, 12월인데 6월 달에는 올렸었는데 9월 달에는 낮출 전망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건데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금치에 100% 올라갔다. 청산주는 40% 올라갔다. 이런 에그리플레이션이라고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서 생긴 인플레이션, 에그리플레이션인데 DSR을 계속 규제하는데도 7월 들어서 가계대출이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해살년의 대출 10%를 정부가 대신 갚아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41,000달러를 유지하고 있고 이더리움 가격도 2,334달러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3.3% 전일 대비 올랐고 이더리움도 2.89% 올라서 비트코인은 4,736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석 달간 외국인들이 14조 원을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한국 경제에 여러 가지 둔화될 주어짐이라든지 또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역대 최장 랠리가 거의 끝나간다. 이제 3,300까지 갔던 코스피가 3,200대로 주저앉았는데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삼중 악재다. 델타 변이 실적 피크아웃, 실적이 이제 피크를 하고 하락세로 접어든다는 얘기. 그다음 중국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2달간 지금 3,200대가 위태롭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수학 개미들은 이제 테슬라를 팔고 메타버스에 올라서 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도 주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테크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실적에 좋지 않고 게다가 물가 상승 우려까지 겹치면서 미국 주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증권거래소가 지금 중국 IPO를 등록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지금 디디 주식 같은 경우에 등록을 취소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미국 투자자들이 피해를 우려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한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결국은 중국 경제의 봉쇄까지 갈 것인가 하는 이런 우려까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계속 미국 테크 기업들의 미국 증시 상장을
금지시키는 그런 강수를 두는데 예, 미국도 맞수를 두었어요. 중국 기업의 미국 중위 상장을 봉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봉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정말 슈퍼 사이클을 타고 있다. D램 낸드것 가격이 계속 올라갈 전망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100조 원 시총을 눈앞에 두어서 시총 기준 국내 5대 그룹으로 올라서고 있다. 카카오가 65조, 카카오뱅크가 39조 등등 해서 지금 5대 그룹으로 올라서고 있다. 카카오 정말 대단하죠. 앞으로 10년은 글로벌 플랫폼, 이제 국내 플랫폼을 넘어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나갈 것이라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이사회 의장이죠. 이사회 의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범수는 지금 이제 최근에 주식 부자, 최고 부자, 이재용 부회장을 넘어서 주식 최고 부자를 등극을 했습니다. 아침에도 여기 보도가 됐는데 여덟 가족이 단칸방에 살던 소년이 한국의 최고 부자가 되었다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재용의 13조 9천억 원의 주가를 주식 부자를 넘어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K-팝 회사가 빅4가 이미 시총 15조 원에 도달해서 이제 K-팝도 완전히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하이브가 그중에 11조입니다. 하이브라고 하는 것이 BTS를 품고 있는 그런 그 K-팝 회사인데 11조로 JYP라든지 YG나 SM을 뭐 훨씬 10배 정도 능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BTS의 그 정말 BTS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익만 봐도 하이브가 금년에 2,528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돼서 다른 SM이나 YG나 JYP의 영업이익을 합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LG폰이 드디어 26년 만에 역사에서 사라지는데 지금 팔고 막판에 모바일 폰을, 핸드폰을 1,000원에 팔고 있다는 보도가, 안타까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흐름을 잘못 읽으면, 한 번 흐름을 잘못 읽으면 되돌릴 수 없는 길로 간다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나라에서 LG와 삼성폰이 경쟁을 하다가 2007년도에 미국 애플이 스마트폰을 내놓았는데 LG가 그 스마트폰 출시를 과소평가한 나머지 결국은 뒤지면서 그것을 역전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LG 패스트 샵에서 삼성폰을 파는 게 아니고 미국의 아이폰을 판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LG폰의 사라지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를 오히려 더 위축시킬 우려가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학교 과외, 기초학력을 오랫동안 방치해 놓고 있다가 학교 과외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는 이제는 뭐 점점 온도, 향기, 감촉까지 생생하게 하는 리얼 메타버스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시신고 임플란트를 통해서 평생 안 못 보던 장애인도 글자를 읽고 개인과의 축적하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네이버의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는 미국의 로블록스와 비교도 손색이 없다. 제페토의 글로벌 가입자 수가 약 2억 명인데 이 중 10대, 20대가 90%고 해외 사용자 비율이 80%를 넘는다. 한국의 네이버 제페토 메타버스 자회사가 세계적인 메타버스 회사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8월에 중국에 대규모 훈련을 하면서 중러 동맹이 강화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의 정치인들은 대중 인기를 끌려고 반미주를 계속 이용하려는 전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비판 기사가 미국의 포린 어페이스에 실렸고요. 그런 가운데 이번에 남북 통신망 복구를 이제 이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하고 대북 물자 반출 재개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정상회담으로 가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결국은 신북풍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1인당 소득이 137만 원, 한국은 3,762만 원의 한국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북한은 세계 최빈공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성장률도 마이너스 4.5를 기록해서 정말 97년 마이너스 6.5 이후에 가장 안 좋은데 결국은 97년 90년대 후반에 지금 고난의 행군이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양상인데 우리나라 주사파들 특히 지금 민주당 집권 세를 구성하고 있는 주사파들은 계속 북한의 주체 사상을 옹호하고 있는 종북 세력이라는 것이 문제. 북한이 그렇게 좋은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안철수만 아직 입당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지금 또 게다가 요즘 줄리 남자는 벽화 때문에 난리인데 이 벽화를 그린 사람이 결국은 문 대통령이 직접 선물했던 그런 인사였다. 민중가수로 활동하다가 활동한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좌파들에게 더 큰 오명이 돼서 부메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인들은 올림픽에서 페어플레이와 패자의 품격을 배워야 한다. 얘기 나오고 한 가지 좀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것이 이번에 그 3관왕 되었던 안산 여자 양궁의 3관왕 되었던 안산에 대해서 안산 쇼커스라고 나오는데 이거 페미니스트들의 공격을 지금 엄청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국의 페미니스트는 완전히 지금 변질된 남녀 간의 싸움, 성희무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말을 토요일 아침 경기시사에서 여기서 마치다. 뒤에 보이는 사진이 판문점 그 위에 거기서 찍었던 금강산 모습입니다. 오늘 즐거운 주말, 더운데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